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사가 든 김치 항아리를 깨뜨려 주인 할머니를 구한 충견 백설이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그 중에서도 대나무로 유명한 중록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창평. 시간마저 댄잎에 스치는 바람소리에 발걸음을 늦추는 듯한 이곳에 박금순 할머니의 오래된 기와집이 있었다. 80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전 마당의 장독대에서 시작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계절, 하얀 서리가 마당 구석구석 소복이 내려앉은 아침이었다. 금순 할머니는 낡은 스웨터를 여미며 마루를 나섰다. 아이고 춥다. 혼잣말처럼 내뱉는 소리에도 짙은 삶의 연륜이 묻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의 역사와도 같은 장독대였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마치 한 집안의 윗대 어른들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장, 된장, 고추장 항아리도 귀했지만 금순 할머니의 보물 1호는 단연 김치 항아리들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시간장으로 맛을 낸 김치를 담그는 것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 내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낙이었다. 할머니는 마른 행주를 꺼내 들어 맨 앞줄에 가장 큰 김치 항아리 뚜껑부터 정성스럽게 닫기 시작했다. 이놈이 우리 집안 대장이지. 이 속에는 내 할아버지 땀방울도 내 아버지 웃음소리도 다 들어있다. 항아리를 향해 말을 거는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고된 시집살이의 눈물, 자식을 키워낸 기쁨,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동지이자 집안의 뿌리 그 자체였다. 항아리 표면의 거친 질감은 그녀의 손에 남은 주름과 닮아 있었고 묵직한 무게는 그녀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같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백구가 있었다. 아니, 할머니는 녀석을 백설이라 불렀다. 3년 전 아들 민준이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거의 떠맡기듯 데려온 풍산개였다. 눈처럼 새하얀 털 때문에 백설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 자동차 소음에 익숙했던 백설이는 낯선 흙냄새와 밤의 정적을 두려워했다. 평생 개를 마당 지키는 짐승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순 할머니 역시 살갑게 구는 법을 몰랐다. 그저 밥때가 되면 밥을 챙겨주고 가끔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무심한 시간은 사람과 짐승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이제 백설이는 금순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면 밭고랑 끝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고 마루에 앉아 쉬면 뱃돌 아래에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 한숨소리에도 백설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느새 할머니에게 백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말 없는 위로를 건네는 둘도 없는 벗이 되어 있었다. 백설아, 이리 와보거라. 할머니의 부름에 백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할머니는 김치 항아리를 닦던 손을 멈추고 백설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올해 김장 배추는 유난히 달구나. 이놈으로 김장을 담가서 서울로 보내면 우리 강서방이 참 좋아할 텐데.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나뿐인 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다. 제대로 된 밥은 챙겨 먹는지, 고된 회사 생활에 힘든 곳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정성껏 장독대를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침을 준비했다.
텃밭에서 갓 뽑아온 시래기를 넣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였다. 밥상에는 변변한 반찬 하나 없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백설이는 마루 밑에서 할머니가 던져주는 시래기 꽁다리를 오물거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읍내에서 보건소 사람들이 나와 노인들의 건강을 봐주는 날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설아, 집 잘 보고 있거라. 이 할미 금방 다녀올 테니. 백설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짧게 멍 짖으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금순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마을 회관까지는 제법 걸어야 했다. 대나무 숲을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너는 길.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시골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어이, 금순이 할매. 어디 가시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이장이 물었다. 보건소에서 사람들 온다 해서 가보는 길이요. 이장님은 어디 바쁘게 가시오? 아,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요즘 마을에 외지인들이 자꾸 기웃거려서 신경이 쓰여서 말이오. 땅 보러 왔다고는 하는데 영 행실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장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최근 들어 마을에 오래된 집이나 밭을 사겠다며 외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개발 붐을 타고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다.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외지인들의 등장은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 각박하게 볼 것도 없지. 금순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괜히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을 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혈압을 재고 물리 치료를 받으며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은 활기찼다. 금순 할머니도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금순이 할매, 올해 김장은 몇 폭이나 할 거요? 할매 김치 맛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인데. 100포기는 해야지. 서울 아들네도 보내고 이웃들이랑 나눠도 먹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혀. 역시 손이 커. 그러니 아들네외가 할매를 끔찍이 위하지.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금순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가 쏠렸다. 박서방네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였다. 박서방네는 금순 할머니의 남편과 생전에 땅 경계 문제로 여러 번 다퉜던 집안이었다.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박서방네도 도시로 이사가면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집 아들 이번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서. 조경 사업한다더니 남의 땅을 지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나 뭐라나. 쯧쯧, 그 아비의 그 아들이지.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인데.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금순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박서방네 아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어떻게든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는 그 집안 사람들의 집요함. 금순 할머니는 불현듯 자신의 집 장독대가 떠올랐다. 그곳은 단순한 장독대가 아니라 집안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곳.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금순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늘 마루 밑에서 꼬리를 치며 반기던 백설이가 보이지 않았다. 백설아, 어디 있느냐? 할머니가 목청을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백설이는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마당으로 향한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백설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백설이는 장독대 세 번째 줄 가장 안쪽에 놓인 김치 항아리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코를 킁킁거리며 항아리 주변의 흙냄새를 맡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췄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항아리에서 떼지 못했다. 저놈의 개가 왜 저런다냐? 김치 익는 냄새가 그리도 좋더냐? 금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맛있는 김치 냄새에 이끌렸거나 흙 속에 사는 두더지라도 발견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에게 장독대는 집안의 신성한 재단과도 같은 곳이었다. 감히 개 따위가 기웃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허이, 저리 안 가. 시끄러워 죽겠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쫓아내자 백설이는 마지못해 몇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계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사처럼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백설이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할머니가 장독대에 갈 때마다 백설이는 어김없이 그 김치 항아리 앞으로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장독대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백설이가 점점 못마땅해졌다. 요망한 것.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복나가게 실이 자꾸 지저대기는. 할머니의 타박에도 백설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해졌다. 이제는 할머니가 항아리 근처에 가는 것조차 막아서려 했다. 할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려고 하면 백설이는 짖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기까지 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거 안 나?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백설이를 떼어냈다. 평소에는 온순하기만 하던 백설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동물의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치부해버렸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공간, 자신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컸기에 한낱 짐승의 이상 행동에 담긴 경고를 읽어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말에 회사 일로 근처에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잠시 집에 들르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담양으로 출장 가게 됐어요. 일 끝나고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됐다 되기는. 너희들 사는 것도 바쁜데 뭘 자꾸 오려고 하냐.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금순 할머니의 입가에는 어느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묵은지를 넣고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찜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어디 보자. 작년에 담근 묵은지가 아주 맛있게 익었을 텐데.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다가간 곳은 바로 백설이가 며칠 내내 으르렁거리며 지키고 서 있던 그 김치 항아리였다. 그날따라 백설이의 행동은 더욱 격렬했다. 금순 할머니가 항아리에 다가가자 백설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짖기 시작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 절박함이 섞인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이놈의 개가 진짜 미쳤나? 조용히 못해. 할머니의 호통에도 백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항아리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할머니는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재산이자
자존심인 장독대 앞에서 벌어지는 개의 무례한 행동의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다. 비키라 안 비켜. 할머니가 백설이를 밀치고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다. 묵직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잘 익은 묵은지의 시큼하면서도 깊은 냄새가 코를 훅 찔렀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의 등 뒤에 있던 백설이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하얀 몸뚱이가 할머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항아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쨍그랑. 귀가 먹먹해지는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가 장독대 아래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잘 익은 붉은 김치 포기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을 애지중지 닦고 보살피던 항아리가 아들에게 먹이려던 그 귀한 묵은지가 한낱개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미친 개를 봤나? 할머니는 옆에 세워뒀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김치와 깨진 항아리 조각,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헐떡이는 백설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한테는 밥도 아까워.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지팡이를 든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백설이를 향해 내리치려는 찰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깨진 항아리 조각과 흙에 범벅이 된 김치 더미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다. 구렁이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검은 무늬를 가진 뱀이었다. 굵기는 어른 팔뚝만 했고 삼각형의 머리를 쳐든 채 쉭, 쉭 섬뜩한 소리를 내며 혀를 날름거렸다. 동네에서 흔히 보던 살모사나 화사가 아니었다. 그 자태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을 만큼 불길하고 강력한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단단히 올감했다. 그때 백설이가 다시 움직였다. 녀석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전부 드러낸 채 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죽음을 각오한 전사처럼 뱀과 대치했다. 뱀이 머리를 낮추며 공격 태세를 취하자 백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뱀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찰나의 순간 뱀의 머리가 번개처럼 솟구쳤고 백설이는 비명 같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다. 앞다리 한쪽을 물린 채였다. 백설이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뱀의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안 돼! 백설아! 금순 할머니의 비명은 대나무 숲의 정적을 칼날처럼 갈랐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귀가 밝은 옥자 할멈이었다. 옥자 할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처참한 광경에 입을 떡 벌렸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붉은 김치 더미와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들, 그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백설이와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금순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흉측한 머리를 쳐들고 있는 이국의 뱀. 아이고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래. 옥자 할멈의 외침이 두 번째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고함 소리에 밭에서 일하던 이장과 마을 남자 몇몇이 삽과 괭이를 든 채 허둥지둥 달려왔다. 금순이 할매, 괜찮으시오. 이장이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뱀의 흉악한 기세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뱀은 여전히 공격 태세를 풀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경계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설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으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도 녀석은 어떻게든 할머니와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 서려 애썼다.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다들 물러서시오. 저놈 독사 같으니. 상황 판단이 빠른 이장이 소리쳤다. 그는 재빨리 집 옆에 세워져 있던 긴 대나무 장대를 가져와 뱀의 머리를 겨냥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대치 끝에 이장은 다른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뱀의 머리를 눌러 제압하고 준비해 온 포획망에 집어넣는데 성공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백설이에게로 향했다. 백설이는 앞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을 남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처 부위는 이미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녀석의 눈은 힘겹게 감기고 있었다. 이러다 걔 죽겠다. 빨리 읍내 병원으로 데려가야 혀. 마을에서 트럭을 가진 젊은 축에 속하는 영식 아범이 소리쳤다. 이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금순 할머니를 옥자 할멈에게 맡기고 자신과 영식 아범이 백설이를 트럭에 싣고 급히 읍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마당에는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듯 깨진 항아리 조각과 말라붙어가는 김치, 그리고 백설이가 흘린 검붉은 피 몇 방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포획망에 담긴 뱀을 살피던 한마을 노인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내 평생 이런 뱀은 처음 보네. 우리나라 뱀이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읍내에서 소방대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최씨 아저씨가 다가와 유심히 뱀을 살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장님께 연락해야겠습니다. 이건 보통 뱀이 아닙니다. 동남아 같은 더운 나라에서 사는 러셀 살무사라는 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코브라보다도 독성이 강한 맹독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라고? 외래종 독사? 최 씨의 말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세상에 저런 무서운 독사를 누가 김치 항아리 안에다 넣는단 말이야? 금순이 할매네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께 도둑이 들었다가 아니 그래도 뱀을 넣어놓고 갈 이유가 없자녀. 이건 그냥 도둑놈 짓이 아니여.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꿰고 있는 옥자 할멈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가만히 있자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한 10년 됐나? 아랫마을 최서방네 할망구도 장독대 옆에서 넘어져 죽었다고 했는디. 그때 다들 노환으로 심장마비가 왔다고만 했지. 그 말에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집 김치 항아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한동안 말이 많았자녀. 도둑이 들었다고들 했지만 이상하게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항아리 하나만 싹 가져갔다고. 잊혔던 과거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고, 우연한 죽음으로 여겨졌던 사건의 파편들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의 뱀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 끔찍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금순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지팡이를 치켜들었던 순간과 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백설이의 신음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미친 개라 욕하며 내리치려 했던 그 순간 백설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과 무지가 충견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자신마저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할머니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날 밤 금순 할머니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민준이 곁을 지켰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텅 빈 마당, 백설이가 늘 엎드려 있던 그 자리가 유독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죽일 년이야.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동안이나 신호를 보냈던 백설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시끄럽다고 타박하고 쫓아내기만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한 충견에게 미친 개라 욕하며 지팡이를 휘두르려 한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낮에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10년 전 죽은 아랫마을 최서방네 할머니, 그리고 없어진 김치 항아리. 혹시 그때도. 순간 금순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최서방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슬픔에 잠긴 가족들 사이에서 오갔던 작은 속삭임. 시신을 수습할 때 발목 안쪽에 이상한 2개의 작은 자국이 있었다는 말. 사람들은 벌레에 물린 자국이려니 혹은 어디 긁힌 상처려니 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영락없는 뱀의 이빨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죽기 며칠 전 그녀의 아들이 읍내 땅 문제로 누군가와 크게 다퉜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그 상대가 바로 박서방네 아들이었다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설마. 금순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김치 항아리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범행의 증거가 될 뱀이 든 항아리를 가져간 것이라면, 그리고 오늘 누군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똑같은 짓을 벌인 것이라면, 최근 아들 민준이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하고 이 땅을 다시 제대로 일구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이 떠올랐다. 특히 오랫동안 경계가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박서방네와의 자투리 땅까지 이번에 정확히 측량해서 울타리를 치겠다고 벼르던 참이었다. 혹시 아들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혹은 이 땅을 통째로 노리는 누군가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백설이가 아니었다면 오늘 흙바닥에 쓰러져 싸늘하게 식어갔을 것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백설이는 단순히 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악의와 음모로부터 잊혔던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그녀의 목숨을 구해낸 것이었다. 개가 깨트린 것은 김치 항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순 할머니의 오만과 무지였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잔혹한 음모의 뚜껑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들 민주는 퀭한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잖냐. 10년 전 일도 그냥 묻혔는데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괜히 동네만 시끄러워지고 사람들 서로 의심만 하게 될 뿐이야. 민주는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깊은 시름을 보며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 몰래 이장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10년 전 사건과 박서방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손으로라도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사흘 뒤 백설이가 돌아왔다. 읍내 동물병원장의 극진한 치료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맹독은 녀석의 왼쪽 앞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다. 민준의 트럭에서 내린 백설이는 이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금순 할머니는 절뚝이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백설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다가가 절뚝이는 다리,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흉터가 남은 그 다리를 하염없이 쓸어주기만 했다. 뜨거운 눈물이 흉터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미안하다 백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백설이는 그런 할머니의 손길을 얌전히 받으며 따뜻한 혀로 그녀의 주름진 손등을 헤찼다.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금순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전히 장독대를 닦는 것이었지만 그 시작과 끝에는 항상 백설이가 함께였다. 그녀는 장에 나가 가장 좋은 한우를 사다 푹 삶아 백설이에게 먹였고 틈만 나면 절뚝이는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깨진 항아리가 있던 자리는 민준이 깨끗하게 치웠다. 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항아리를 새로 가져다 놓는 대신 아들을 시켜 작은 돌로 만든 석등 하나를 사오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이 모셔두었다. 마치 백설이의 충의를 기리고 보이지 않는 악으로부터 집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담은 비석처럼. 민주는 그 주말 이후에도 며칠을 더 머물다 갔다. 그의 얼굴에는 도시인의 피곤함 대신 늙은 어미를 지키려는 아들의 근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읍내 철물점을 샅샅이 뒤져 가장 성능이 좋은 CCTV 카메라 4대를 사와 집의 사방을 비추도록 처마 밑에 떡하니 달았다. 윙하는 기계음을 내며 좌우로 돌아가는 까만 렌즈는 금순 할머니에게 처음에는 또 다른 감시자처럼 느껴졌다. 이런 걸 뭐하러 다냐? 사람 사는 집에.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할머니가 마뜩 짜는 듯 투정했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민망한 게 대수예요. 어머니 목숨이 달렸던 일인데. 경찰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뭐라도 있어야죠. 범인이든 짐승이든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해요. 카메라의 등장은 마을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낯선 감시의 눈이 생겨난 것이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금순 할머니의 집을 지날 때면 무심코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었다. 백설이가 깨트린 항아리가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CCTV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기 시작했다. 다리를 저는 백설이의 존재감은 그 균열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갔다. 백설이는 이제 금순 할머니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부적이자 세상의 악의를 온몸으로 막아낸 살아있는 증거였다. 백설이가 곁에서 잠들어 고른 숨을 내쉴 때 금순 할머니는 비로소 얕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백설이의 절뚝이는 걸음거리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대숲의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서울 생활 정리하고 담양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금순 할머니는 아들의 결심이 그날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아들이 함께 짊어져 주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렇게 깨진 김치 항아리 하나가 불러온 비극은 한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민준이 담양으로 돌아오고 금순 할머니의 집 처마 밑에 4개의 까만 눈이 자리를 잡자 창평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며칠간은 모두가 금순 할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끔찍한 사건에 함께 분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차츰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끈적하고 불쾌한 의심의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대놓고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신뢰의 표면 아래에는 서늘한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평상에 모여 나누던 대화 끝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무심코 던진 농담에도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특히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 문제로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집안들은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금순 할머니 집 마당에 남은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가 이제는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린 셈이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CCTV가 있었다.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의 평화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물증이자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적을 향해 있다는 섬뜩한 상징이었다. 어떤 이들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며 금순 할머니네를 동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사람 사는 동네에 정남이 떨어지게 저게 무슨 짓이람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메라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연 박서방네 아들 이재훈이었다. 광주에서 제법 규모 있는 조경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사건 이후 부쩍 자주 고향 마을에 얼굴을 비췄다. 핑계는 다양했다. 선산벌초, 오래된 집 수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과 마을의 분위기를 직접 살피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금순 할머니의 집 근처를 맴돌며 일하는 척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이장님, 우리 금순이 고모님은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소식을 늦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이. 하지만 그의 과장된 염려와 부자연스러운 몸짓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특히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노인들은 그의 앞에서 입을 닫았고 그의 등 뒤에서는 혀를 찼다. 민주는 그런 이재훈의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텃밭을 가꾸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보수하는 평범한 아들로 돌아갔지만 밤이 되면 그의 방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은 사령부로 변했다. 그는 노트북으로 외래종 독사를 밀수입하는 경로를 추적했고 10년 전 최서방네 할머니 사망 사건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박서방네 집안과 이재훈의 과거 행적에 대해 꼼꼼하게 물었다. 그의 집요하고 조용한 움직임은 마을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사람들은 이재훈뿐만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가는 듯한 민준 역시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준의 노력은 생각보다 빨리 실마리를 찾았다. 결정적인 정보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이재훈의 조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뒤 앙심을 품고 있던 한 직원이었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는 민준의 간절한 눈빛과 함께 건네진 두둑한 봉투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이 사장 그 인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커먼 놈입니다. 동남아에서 희귀 수목이나 조경석 같은 걸 들여오면서 컨테이너 안에 뭘 숨겨서 들여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직원들도 못 보게 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 컨테이너 문을 열 뻔했는데 그날 이 사장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분명 뭔가 구린 게 있어요. 그리고 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몇 년 전에 회사 창고에서 이상한 유리 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꼭 뱀 키우는 통처럼 생겼었는데 이 사장이 그걸 보더니 기겁하면서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쳤었죠. 그의 증언은 민준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10년 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며칠을 더 고민하던 이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민준이 자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네. 내가 그동안 마을 시끄러워질까봐 말을 아꼈는데 10년 전에 최서방네 할망구가 죽었을 때 말일세 그 집 아들이랑 이재훈이가 유달리 붙어 다녔어. 둘이서 읍내 땅을 싸게 사들여서 되파는 일을 같이 했거든. 최서방네 할망구가 죽고 나서 그 아들놈이 슬퍼하기는커녕 얼마 안 돼서 그 집 땅을 전부 팔아치우고 서울로 떠버렸지.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인 게 바로 이재훈이 회사였어.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이장의 말은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탐욕에 눈이 먼 두 젊은이가 노인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혹은 계획했고 그 대가로 땅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민준의 귀농 선언으로 자신의 탐욕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한 이재훈이 똑같은 수법을 다시 한번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에 조각이 맞춰지던 그날 오후 금순 할머니는 읍내 장에 나갔다가 이재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번듯한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인부들에게 무언가를 거만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순간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단단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재훈은 그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단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금순 할머니는 확신했다. 저놈이 범인이다. 증거는 없었다. 자백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법은 저 악마를 심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이재훈 또한 금순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민주는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으니 내일 오전에 중록원 앞으로 나오시죠. 이재훈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약속 장소인 담양 중록원 입구.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들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민주는 그곳에서 이재훈을 기다렸다. 그의 곁에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늠름하게 서 있는 백설이가 있었다. 이재훈이 초조한 기색으로 나타났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바쁜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가라 하고. 민주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조용히 대숲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재훈은 마지못해 그를 따랐다. 인적이 드문 깊숙한 곳에 이르러서야 민주는 멈춰섰다. 10년 전 최서방네 할머니 참 딱하게 돌아가셨죠. 심장마비라고들 하던데 발목에 작은 상처 2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뱀에 물린 자국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던데. 이재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장님 회사가 동남아에서 조경용 자재를 많이 수입하시던데 가끔 원치 않는 승객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러셀 살무사 같은 거 말입니다.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독성은 코브라보다 강한 놈이죠. 항아리같이 어둡고 서늘한 곳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이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땅을 팔았고 그걸 박 사장님 회사가 사들였더군요. 참 공교로운 우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귀농해서 그 주변 땅을 다시 측량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김치 항아리에서 똑같은 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자백과도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곁에 있던 백설이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시선은 이재훈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절뚝이는 앞다리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범죄의 낙인처럼 이재훈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증거 앞에서 이재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재훈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증거는 찾을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죠.
다시 한번 내 가족이나 이 땅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내가 당신을 이 대숲에 묻어버릴 겁니다. 법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말을 마친 민주는 돌아섰다. 백설이가 그의 뒤를 따랐다. 대숲의 깊은 그림자 속에 홀로 남겨진 이재훈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맴돌며 그의 죄를 비웃는 듯 했다. 겨울이 오고 담양에 첫눈이 내리던 날, 민주는 짐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와 함께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어머니, 저 그냥 여기서 살라고요. 회사는 광주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금순 할머니는 아들의 결심에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어 보였다. 아들의 귀환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안이자 힘이었다. 민주는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창호를 이중창으로 바꾸고 허물어진 담벼락은 단단하게 새로 쌓았다. 그의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집안에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음습하고 불안한 기운이 조금씩 거치는 듯 했다. 봄이 왔다. 마당 한편 깨진 항아리가 있던 자리, 이제는 작은 석등이 놓인 그 옆으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민주는 그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쭉과 봉선화를 심었다. 금순 할머니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다. 백설이는 그들 곁을 어슬렁거리며 따스한 봄볕을 즐겼다.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더 이상 아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백설이의 일부가 되었고 이 가족의 역사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금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화단에 물을 주는 아들의 뒷모습과 그 옆에 엎드려 꼬리를 흔드는 백설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처마 끝에 달린 카메라는 이제 감시자가 아니라 이들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눈처럼 느껴졌다. 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재훈은 여전히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뱀이 든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자리에는 아들의 귀환, 백설이와의 깊어진 유대, 그리고 어떤 악의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라는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금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이며 다가온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설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고 함께라는 온기였다. 개가 깨트린 것은 김치 항아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을 깨고 보이지 않는 공포를 넘어 가족이 함께 맞이할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연 것이었다. 집 마당에는 흙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시큼하게 잘 익은 김치 냄새보다 더 구수하고 깊은 삶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